그날 독일은 무너졌습니다. 섭씨 35도 폭염 속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마비됐고 2시간 넘게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어요. 하지만 12시간 후 같은 온도의 인천공항에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말도 안 돼. 독일 언론이 외쳤죠. 그러나 17세 소녀가 공개한 56개 영상과 측정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200명이 모인 설명회장이 숨죽인 그 순간 독일이 목격한 충격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엠마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7살이에요. 한국행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를 처음 봤을 때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친구들은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고 부모님도 처음엔 난색을 표하셨죠. 학교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항해 메일을 보냈고 지역 신문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의문시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프랑스나 영국이 아니라 왜 동아시아냐는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선발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30명의 학생 중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까지 논란은 계속됐죠. 몇몇 언론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고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의심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아버지는 조심하라는 말씀만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나고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분위기로 봐서는 비판적인 코멘트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질문을 받은 건 제 옆에 서 있던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진지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 도시가 운영되는 구조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히 좋았다는 감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했죠.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언론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원래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봤던 것, 느꼈던 것, 배웠던 것들을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질문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며칠 후 학교에서는 긴급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다음 학기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물었고 일부는 왜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 제목도 달라졌어요. 일주일 전에는 왜 한국이냐고 비판했던 같은 신문이 이제는 학생들이 본 미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직접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만 실제 경험담을 들으면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요. 왜 한국이냐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난이 아니라 진짜 궁금증으로 바뀐 거죠. 사람들은 정말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받기에 학생들이 저렇게 말하는지. 친구들도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SNS에는 제가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죠. 일주일 만에 프랑크푸르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이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항 인터뷰 이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우리 말을 믿었지만 상당수는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주요 언론들은 학생들의 과장된 반응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신문은 10대 특유의 감성적 판단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다른 매체는 실체 없는 환상이라고 표현했죠. 솔직히 이해는 됐어요. 2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봤다고 말하는 건 확실히 과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노트북을 켰어요. 여행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추억용으로 찍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인천공항 도착 장면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할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같은 여름, 같은 폭염 상황인데도 공항 내부 환경이 완전히 달랐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냉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탑승 전 2시간을 땀 흘리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도착하자마자 쾌적했습니다. 온도, 습도, 공기 흐름까지 모든 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단순한 쾌적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관리되는지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한 건 교통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했어요. 총 56번을 탔는데 지연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노선을 타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연을 경험합니다. 10분, 20분 늦는 건 일상이에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오차가 1분 이내였죠. 기록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시스템의 기본값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숙소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요. 독일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걸어서 3분 거리에 5군데나 있었죠. 처음에는 소비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의료 서비스, 심야 대중교통, 24시간 민원 처리까지 도시 전체가 시간대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차이였죠. 나흘째 되는 날, 친구 루카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도 기록 정리하고 있냐고요. 그는 자기가 찍은 영상을 시간순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한 학생이 여럿 있었어요. 우리는 온라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죠. 감정이나 인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것들만요. 온도, 시간, 거리, 횟수, 속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문서는 50페이지가 넘었어요. 30명의 학생이 각자 관찰한 내용이 모였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느낀 차이는 주관적 인상이 아니었어요. 측정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우리는 과장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표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요. 이제 이 기록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할 차례였습니다. 출국 당일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7월 14일 오전 9시 프랑크푸르트 공항 제1터미널. 그날 기온은 섭씨 35도였어요. 독일 기상청이 폭염 경보를 발령한 날이었습니다. 영상 속 공항 내부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루카스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죠.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시적 시스템 점검으로 냉방 효율이 저하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해를 구한다는 멘트가 반복됐어요. 하지만 일시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출국 수속부터 탑승까지 2시간 30분을 그 상태로 기다렸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처리 속도가 느렸죠. 직원들도 더위에 지친 표정이었어요. 한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리셋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뭔가를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통과할 구간인데 그날은 40분이 걸렸어요. 엑스레이 기계가 2번이나 멈췄고 재가동까지 각각 5분씩 소요됐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을 때는 더 심각했어요. 대기 공간의 온도는 실외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창가 쪽은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 앉을 수조차 없었죠. 한 학부모가 항의했어요. 왜 냉방을 제대로 안 하느냐고요. 공항 직원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냉방 시스템을 제한 운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언제 정상화되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됐을 때 추가 지연 안내가 나왔습니다. 기체 정비 문제로 30분 연착된다는 거였죠.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이게 독일 시스템이냐고요. 평소에는 잘 작동하는데 폭염만 오면 매번 이 모양이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작년 여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재작년에도요. 폭염이 오면 공항뿐 아니라 지하철도 기차역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조적 취약성이었습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폭염 대응 시스템 부재, 냉방 용량 부족, 전력 공급 불안정, 백업 시스템 미흡.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장면이었죠.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서울의 기온은 섭씨 33도였어요. 프랑크푸르트보다 2도 낮았지만 습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체감온도로는 오히려 더 더웠죠. 하지만 공항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이었고 아무도 더위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체크인 카운터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지연은 없었죠. 탑승 게이트 대기 공간도 쾌적했어요. 모든 게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평소에는 잘 작동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취약했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극한 상황을 기본값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죠. 이게 시스템 설계의 차이구나 싶었어요. 독일은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변하고 있었죠. 폭염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극한 상황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여름 폭염, 겨울 한파, 높은 습도, 많은 인구. 모든 변수를 고려한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문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시스템의 진짜 성능은 평상시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난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차이는 시작됐습니다. 짐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수화물 벨트에 도착하기까지 8분, 첫 번째 짐이 나오기까지 4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평균 30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죠.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줄은 길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15분 만에 통과했어요. 자동화 게이트와 유인 창구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안내 체계였어요. 모든 표지판이 3개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하지만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각 언어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택시 승강장 안내는 독일어로 텍서스탠드라고만 쓰면 끝나지만 여기서는 아이콘, 색상, 번호까지 조합해서 표시했습니다. 문자를 읽지 못해도 찾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공항 철도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기차역까지는 10분 이상 걸리는 것과 대조적이었죠. 매표기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사용법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화면이 자동으로 영어로 전환되더니 단계별 안내가 나왔습니다. 터치 1번, 카드 결제 1번. 30초 만에 티켓을 받았어요. 루카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독일보다 쉬운데요. 전철이 도착했어요. 정시였습니다.
안내 방송에서는 다음 역까지 4분 소요된다고 했고 실제로도 정확히 4분이 걸렸죠. 차량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손잡이, 의자, 바닥 모두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냉방도 적절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정보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각 역마다 도착 30초 전에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순서로요. 동시에 전광판에는 다음 역 이름과 환승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시각과 청각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는 거죠. 프랑크푸르트 전철에서는 방송만 나옵니다. 소음이 크거나 방송을 못 들으면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숙소가 있는 역에 도착했어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대였고 한 대는 짐 전용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출구가 여러 개였습니다. 각 출구마다 주변 건물 정보가 적혀 있었죠. 3번 출구 호텔, 편의점, 5번 출구 식당과 카페. 목적지에 따라 출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역에서는 출구 번호만 있어요.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는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헤매기 쉽죠. 숙소까지 걸어가는 동안 계속 관찰했습니다. 인도는 넓었고 평평했어요. 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진 거죠. 신호등은 횡단보도마다 있었고 대기 시간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어요.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요. 점원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계산대에는 카드 단말기가 3종류 있었고 모바일 결제 옵션도 여러 개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 닫혀 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총 이동 시간 52분. 환승 2회, 도보 15분 포함. 지연 없음. 길 찾기 어려움 없음. 정보 접근 용이함.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 보통 1시간 30분은 걸립니다. 환승 과정에서 헤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때문이죠. 차이는 단순히 속도가 아니었어요. 전체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공항 전철 거리 목적지까지. 모든 구간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 구간이 따로 관리돼요. 공항은 공항대로, 기차는 기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연결점에서 불편함이 생기죠.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시스템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셋째 날 아침,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숙소를 나섰어요. 지하철역까지 걷는 동안 출근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빠르게 걷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보행 흐름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역 입구에서 첫 번째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계단 왼쪽은 올라가는 사람, 오른쪽은 내려오는 사람. 별도의 표지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런 흐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뒤섞여 움직이죠. 러시아어에는 혼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량은 거의 만석이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문 앞쪽은 비워두고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릴 사람이 먼저 내리고 탈 사람이 나중에 탔죠. 3개 역을 지나는 동안 지연은 없었습니다. 각 역에서 정차 시간은 정확히 30초였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까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었는데 동선이 교차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반대 방향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환승 시간은 2분이었습니다. 내려서 걷고 다시 타기까지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같은 환승에 보통 5분 이상 걸려요. 거리가 멀고 표지판이 부족하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리는 이미 활기찼어요.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주문을 하는데 키오스크가 먼저 보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받는 카운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계로 주문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면이 직관적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메뉴가 나왔고 옵션 선택도 간단했어요. 결제까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선택권이 있다는 거였어요. 기계가 불편한 사람은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빠르게 주문하고 싶은 사람은 키오스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시청 방문이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을 견학하는 거였죠. 대기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번호표를 뽑으면 대기 인원과 예상 시간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야간에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라인으로는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창구도 일부는 밤 9시까지 연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오후 4시에 끝나요. 직장인은 휴가를 내야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밤 10시였지만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식사를 사는 사람, 생필품을 고르는 사람, 택배를 찾는 사람. 계산을 하면서 점원에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여나요? 24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에만 24시간 편의점이 4군데라고요. 밤 11시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간대였어요. 밤 11시에 영업하는 카페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카페는 붐비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불안하거나 위험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야 버스를 탔어요. 지하철이 끊긴 시간이었지만 대체 교통편이 있었습니다. 배차 간격은 15분이었고 노선도 여러 개였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밤 12시 넘으면 택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잡기 어렵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동 횟수 8회. 지연 0회. 대기시간 총 23분.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 없음. 독일에서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 최소 2시간은 더 걸려요. 대기하고 찾아다니고 기다리는 시간 때문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고 편의점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같은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썼습니다. 도시의 진짜 능력은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모든 시간대를 지원할 수 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요. 독일은 근무 시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잘 작동하지만 그 외 시간대는 제한적이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시간대와 무관하게 도시 전체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넷째 날은 학교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였어요.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출발하기 전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경쟁이 심하니 예민할 수 있다고요. 유럽에서 알려진 한국 교육 이미지는 명확했어요. 극심한 경쟁, 긴 공부 시간, 성적 중심 문화.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고 시험 점수로 서열이 정해지는 모습들이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예상과 다른 장면을 봤어요. 오전 10시 수학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4명씩 모여 앉아 있었어요.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풀이 과정을 설명했어요. 다른 학생이 질문을 던졌고 세 번째 학생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학생은 두 풀이를 비교하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분석했죠. 선생님은 돌아다니며 각 모둠을 관찰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던졌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는 옆 모둠을 지켜봤습니다. 한 학생이 문제를 못 풀고 있었어요. 독일이라면 혼자 고민하거나 선생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옆 학생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함께 문제를 다시 읽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줬죠. 직접적인 풀이가 아니라 생각할 방향을요. 10분 후 그 학생은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도와준 학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한국 학생 5명이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공부가 힘들지 않냐고요. 한 학생이 답했어요. 힘들긴 한데 혼자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아는 건 다른 친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요. 프로젝트를 할 때는 팀 전체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과학실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은 6명씩 한 조가 되어 실험을 진행했어요.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실험 담당, 기록 담당, 분석 담당, 발표 담당. 하지만 역할이 고정된 건 아니었어요. 실험 중간에 역할을 바꿨습니다. 기록하던 학생이 실험을 하고 실험하던 학생이 분석을 했죠. 모두가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각 조가 앞으로 나와 발표했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잘한 조를 칭찬할 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희끼리 여러 번 논의했다고요. 각자 의견을 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어요. 결과도 좋지만 어떻게 협력했는지가 더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 한 학생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었어요. 경쟁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서로 도와주느냐고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경쟁은 맞지만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친구가 잘하면 자기도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서로 끌어주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대학 입시에서도 개인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팀 프로젝트 경험, 협력 능력, 리더십도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고요. 경쟁은 있지만 배타적이지 않았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어요. 독일 학교랑 다르다고요. 우리는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지만 여기는 집단의 성장을 중시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고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잘하는 게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표면만 보면 경쟁 중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협력이 기반이에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좋은 점이죠. 하지만 협력 능력을 키우는 데는 덜 집중해요. 한국 교육은 둘 다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집단 안에서 기여할 수 있어야 했죠.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던 이미지와 실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귀국 10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공개 설명회를 열기로 했어요. 원래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자리였지만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 언론사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각자 모은 자료를 종합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감정적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측정 가능한 것들만 남겼습니다. 발표는 루카스가 시작했어요.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국 당일 영상이었죠. 타임스탬프와 온도계가 함께 표시됐어요. 오전 9시 22분, 실내 온도 섭씨 32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항 내부가 그렇게 더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이었고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2시간 30분을 그 상태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왔어요. 인천공항 도착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타임스탬프와 온도가 표시됐죠. 오후 2시 15분 실내 온도 섭씨 24도. 외부 온도는 33도였지만 내부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비교 영상이 강력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교통 시스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이용한 모든 대중교통 기록이었죠. 날짜, 시간, 노선, 예정 시각, 실제 도착 시각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총 56회 이용, 지연 0회, 평균 오차 42초. 한 언론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늦었냐고 물었어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준비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철역 전광판이었어요.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이 일치하는 장면을 10개 이어붙인 거였죠. 모두 다른 날, 다른 노선,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이 야간 서비스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시설들을 지도에 표시한 거였어요. 편의점, 식당, 카페, 약국, 병원. 숙소 반경 1km 내에만 38곳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지역을 비교 자료로 제시했어요. 같은 조건에서는 4곳이었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였죠. 한 학부모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꼭 좋은 건가요? 밤에도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학생이 답했어요. 실제로 관찰한 결과 야간 근무자들은 주간 근무자와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요. 24시간 운영이지만 개인은 정해진 시간만 일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 보였다고요. 교육 현장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업 중 협력 학습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허락을 받고 찍은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풀고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룹 학습을 하지 않냐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룹 학습이 특정 과목이나 프로젝트에만 적용돼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학교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평가 방식도 달랐어요. 독일은 개인 성과 중심이지만 한국은 개인 성과와 팀 성과를 함께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언론인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좋은 것만 보고 온 거 아니냐고요. 나쁜 점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당연히 있었다고요. 업무 강도가 높아 보였고 개인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카스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봤다고 말했었죠. 그게 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이 그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풀어가는지 보는 거죠.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개선하는지를요. 그게 우리가 본 미래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교육청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다음 학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우리 발표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데이터가 말하는 교육의 미래였죠. 그날 저녁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운 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설명회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학생이라고요. 어떤 분은 자녀도 다음 프로그램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학교도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한국에서 본 수업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협력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죠. 한 선생님은 다음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겠다고 했어요.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함께 문제를 풀게 하고 과정도 평가하겠다고요. 교육청은 정식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 상세한 분석을 원한다고 했어요. 다음 학기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거였죠.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우리를 의심했던 기자가 찾아왔어요. 사과하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했죠. 자기도 편견이 있었다고요.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과장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이제는 독일 시스템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정말 최선인지 의심하게 됐다고요. 그 기자는 후속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우리가 놓친 질문들이었습니다. 왜 독일 공항은 폭염에 취약한가? 왜 야간 서비스가 부족한가? 왜 교육은 개인 중심으로만 설계됐는가? 비판이 아니었어요. 질문이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제안이었죠. 친구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학생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잘하는 과목을 다른 학생에게 알려주고 어려운 과목은 도움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참여자가 적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50명이 넘는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죠. 다른 친구는 지역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시스템 설계, 도시 운영, 교육 방식에 대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일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회사에서 회의 방식을 바꿨대요. 개인 발표 중심에서 팀 토론 중심으로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학부모 모임에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눴어요.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학부모가 동의했고 함께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혼자 풀려고 했어요. 모르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다른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성적도 올랐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공부가 덜 외롭다는 거였습니다.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더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어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 프로그램 인원을 2배로 늘린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멘토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가는 학생들에게 미리 조언을 해주고 돌아와서는 경험을 정리하는 걸 도와달라고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아침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어요. 협력학습 시범 수업 참가자 모집이었습니다. 신청자가 벌써 20명이 넘었더군요. 복도를 걷다가 한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선배, 저도 한국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웃으며 답했어요. 편견을 내려놓고 가라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나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재를 보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다른 관점에서 설계된 구조,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요. 그걸 보고 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저기는 저럴까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럴까로요.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바뀌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분명하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들은 왜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묻고 있죠.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뀌니까요. 저는 여전히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7살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질문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